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주간조선에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한 컬럼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의료보험은 1883년 독일 길드의 상호 공제 기능을 제도화시킨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한창이던 유럽 각국에서 공장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이던 영국은 1942년 의회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정부 재정을 통해서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NHS를 1948년 출범시킵니다. 비슷한 시기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당시 유럽에서 한창 도입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큰 정부가 대세던 시대니까 그때 미국에서도 사회보장법이 제정됩니다. 그런데 유럽과 다르게 미국의 사회보장법에는 의료가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통제할 경우 의료가 사회화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경고와 미국 의사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이런 주장들이 주요 기업 단체들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지지되면서 미국 의료는 유럽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제공했지만 이와 함께 국가가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반대로 미국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영보험이 가격을 고용주가 가입을 결정하는 보험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에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1인당 GDP가 $1,000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늘어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군사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요. 그 당시 국내에는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보건사회부 공무원들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의 틀을 만들었는데 초창기 보험료가 관행수가의 55%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면서 의료계에 반발이 있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서 수익이 보전될 거라는 정부의 논리를 의료계가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맞는 말이죠.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어쨌든 건강보험의 첫 단계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었는데 초기 건강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대규모 가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당시는 그런 직업이 공무원과 교직원이었죠. 군사정부는 1979년 1월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일명 공교공단을 출범시켰고 동시에 전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당연지정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당연지정제는 민간 의료기관을 정부에서 강제 징발하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말 특수한 제도인데 이게 군사정부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공교공단과 직장의료보험 이 두 개의 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80년대 국민소득이 $5,000를 넘어서면서 농어촌 민 도시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전국의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일명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겨우 12년 만에 초고속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노태우 정부가 88 올림픽과 함께 정권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울 정도의 치적이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가입자, 그러니까 환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정부는 의료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8개의 대진료권과 140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눴는데 이 시스템에서 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중진료권 내 1, 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같은 대진료권의 3차 병원만 방문할 수 있었고 만약 다른 권역의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면
본인이 속한 권역 3차 병원의 의료에서까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접근성을 상당히 제한하는 시스템 같지만 이런 진료 권역제는 재정 건전성과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고 실제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접근 통제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건강보험 도입 이전에 전국 어디든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던 국내 환자들에게는 이런 진료 권역제가 상당한 제약으로 느껴졌었죠.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은 직장, 지역, 공교공단 이렇게 세 갈래로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료의 산정 방식, 국고 지원 비율, 급여 범위가 서로 달랐는데 여기에 대한 가입자 간의 불평등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 지역보험의 적자를 직장보험의 흑자로 메꾸는 식의 운영이 만성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는데 1995년에 대진료권을 철폐하면서 중진료권 1, 2차 병원에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전국 3차 병원 어디나 갈 수 있도록 의료의 접근성을 높였고 1998년에는 중진료권마저 폐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동네의원 소견서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3차 병원에 프리패스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IMF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교공단을 통합시키고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합쳐서 3개로 분리되어 있던 공단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 개선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지만 그와 동시에 뚜렷한 부작용을 동반했는데 먼저 진료 권역제가 폐지되자 당연하게도 지방 환자들의 서울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4년 KTX 개통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요. 보험 통합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 단일 보험으로 재정을 묶으면서 적자 리스크가 곧바로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험으로 연결이 됐죠. 그때부터 정부는 건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의료비 부담을 개인과 민간 시장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의료법을 개정해서 비급여의 가격 자율제를 도입했고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2003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손질해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상의 정책들, 진료권 폐지, 비급여 확대, 실손보험 허용 이런 정책들은 건강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은 낮은 가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의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료의 접근성, 그러니까 의료의 공급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로 의료의 공급과 소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최근 일부 학자들과 언론은 의료의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죠. 2000년 이후 대한민국도 당연히 의료의 공급으로 인한 소비가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며 급여 진료 수가를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보다도 낮게 정말 비상식적일 정도로 낮게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들이 보험 진료를 회피하고 비급여 시장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고요. 급기야는 3차 대형 병원들까지 보험 진료를 줄이고 로봇 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확대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기조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오늘날의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이 고착화됐는데 2024년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수도권에 6,000명상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허가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그러니까 의료 공급을 오히려 더 늘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공급 위주의 의료 정책은 의료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하고 그 후로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의정 갈등은 풀릴 기미가 전혀 없죠.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과 원칙의 부재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저소득층 부자라는 군사정권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전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유럽식 사회보장 모델입니다. 유럽형 시스템은 환자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의료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성의 제한, 그러니까 공급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반면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최소 안전망만 국가가 책임지고 그 밖의 의료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 메커니즘,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 대한민국 의료는 유럽식 공급 제한도 미국식 가격 메커니즘도 없는 상태를 20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당연 지정제로 강제된 저수가 구조를 기반으로 싼 값에 무제한적인 수요에 맞춰서 의료를 20년 이상 공급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놓였고 바이탈 의료 기반은 붕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에 아부하는 또는 자본에 매수된 일부, 정말 일부 공무원들과 자칭 전문가들은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어떤 분은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더 늘려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상적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중원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메이저 언론들을 타지 못했을 뿐이죠. 어쨌든 저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의료가 수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의사들을 잘 가스라이팅하면 세계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수 의사론으로 무형의 가치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예전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잘 풀린다면, 정말 잘 풀린다면 대충 OECD 평균으로 수렴하겠죠. OECD 평균이란 바이탈과 관련된 응급의료는 비교적 빠르고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의료에는 강력한 접근 통제가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암 같은 병은 OECD 평균적으로 응급이 전혀 아닙니다. 당장 바이탈이 흔들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1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요. 일반적인 골절도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응급은 아니에요. 이런 의료 접근성의 제한으로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OECD 평균 의료인데 솔직히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OECD 평균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모든 게 정말 잘 풀린다면 이 정도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잘 안 풀리면 오늘은 제가 이 주간조선에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